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가운데 절반이 화성시에서 만들어집니다. 동탄역 인근에 자리 잡은 이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는 화성시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1년 국내 최초 민간 주도로 동탄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출범한 원스톱 신약 개발 플랫폼입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와는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 지상층은 공유 오피스와 연구실, 지하층에는 정교한 비임상 실험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선 비임상 시험이라 불리는 동물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가 도출돼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실험실을 연구자나 스타트업들이 일일이 구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험 시설과 최신식 장비를 대여해 주는 일을 합니다. 네, 저희 우정바이오 지하 4층, 지하 5층에는 동물실이 있는데요. 동물실이라고 하면은 저희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겁니다. 임상에 들어가려면 비임상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여기 지하 4층, 지하 5층 같은 경우에는 효능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본인들 회사에 실험 동물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실을 구축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는 효율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칫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공정은 로봇들이 도맡고 있습니다. 원래 제약사에 실험용 생지를 공급하는 일을 했던 서울대 약대 출신의 천병년 대표. 웬만한 실험실 하나 제대로 차리려면 수억 원이 드는 현실을 감안해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동물 실험실과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곳으로 입주를 하고 모여서 인프라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 회사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동물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한 인력, 맨파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스타트업 기업들은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기 다 구축을 해놓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저 적은 돈으로 본인들의 연구를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언젠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탄생될 것이라는 희망이 자라는 곳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 잡은 기업은 2만여 개. 2022년 기준 재정 자립도가 60%에 육박해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낭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까지 화성 투자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11일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 공장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고객 맞춤형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화성시로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역 경제 견인차 역할은 물론 지방 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셈입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한 지 불과 20여 년. 화성시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눈부실 정도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공포한 자료를 보면 현재 화성시의 인구는 95만 명 정도.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에 이어 경기도 내 4위입니다. 지난해에만 11만 9천 명이나 인구가 늘었습니다. 화성시는 2년 전 부천시를 제치고 경기도 내 인구 5위로 올라섰지만 1년 만에 또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1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특례시로 재출발할 수 있다는 게 화성시의 전망입니다. 여기 화성시는 어때? 살기 좋으신 것 같아요? 화성시는 살기 좋아요. 어떤 면에서요, 아버님? 글쎄 제가 동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공원 같은 거라든가 또 이런 놀이터도 있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시범단지로 입주를 했을 때는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살면서 편리한 인프라가 진짜 많이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이제 뭐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너무 깨끗하고 만족해요. 거의 여기 여울공원은 거의 매일 강아지랑 나오고 있고요. 호수공원은 뭐 2주에 한 번? 근데 가끔 화성 가고 있어요. 이런 게 참 좋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아이들이랑 같이 살기 좋은 곳? 네. 바닷가 트레킹 수요를 반영해 조성되는 해안 둘레길도 화성시의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레길의 길이는 궁평항에서 전곡항까지 모두 17km. 투입될 예산은 380억 원 가량입니다. 이 길에서는 갯벌과 염전, 전곡항 마리나와 백미리 어촌 체험마을, 궁평항 해송숲 등 다양한 경관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군사철조망이 전부 철거돼 바닷가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게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군사 철조망이 모두 철거되어 낙조가 아름다운 우리 서해 바다를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리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자칫 지자체의 위상마저 격화될 상황에 처한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와중에 인구는 물론 고용률도 높고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대도시 못지않게 눈부시게 성장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시로 승격된 지 불과 20년 만에 인구는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생산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화성시가 시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화성시장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명근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예, 화성시의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눈부신 성장, 사실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2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인구 3배, 그리고 GRDP, 지역 총생산이라고 하죠. 예. 자, 거의 그 광역 단체급의 지자체를 능가하기도 하는 예. 그런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성시의 예. 지금 현황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우리 화성시는 1949년 8월에 화성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시가 승격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화성시 인구는 21만 명이었습니다. 21만 명이요. 예, 예. 지금 이제 100만 가까이 그러니까, 됐으니까 거의 예, 예. 4-5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렇게 예, 예. 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2001년도 시 승격 이후에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고 봉담, 향남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좀 늘어나서 2010년도에 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봉담 향남 지구에도 예, 많은 예. 인구가 살고 있군요. 예, 예. 9만 명 정도씩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 화성시 인구는 97만 4,3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네. 100만 인구가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97만 명의 인구요. 예, 예. 출연 전에 뭔가 준비해온 무슨 도표 같은 것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뭔가 시장으로서 미래 구상 같은 걸 말씀하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화성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서울에서 약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1.4배, 인접한 수원시의 7배가량 넓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네. 기업이 27,600여 개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81조 8천억 원입니다. 2위인 도시가 46조 원, 3위인 도시가 33조 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우리 화성시는 지난 6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종합 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현재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성장했지만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도시가 바로 우리 화성입니다. 아, 네. 자 이렇게 급격하게 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의 각종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인구 증가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 지리적 이점이라고 하면 그만큼 물류의 이동, 인구의 이동이 좀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좀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리적 이점이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 화성시는 서울에서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6개의 고속도로가 우리 화성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6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까? 예, 예. 어떤 고속도로들이 지나고 있습니까? 영동고속도로, 네. 서해안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발달한 것이 오늘날 화성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평균 연령 38.4세. 뭐 이 정도면은 주요 개발도상국,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아주 젊은 나라들의 평균 연령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그 나라들보다 평균 연령이 더 작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렇게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화성시는 인구 증가율이 지난 20년 동안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출생아 숫자가 작년도에 6,700명이 태어나서 전국의 1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입 인구가 작년도에 서울 강남을 제치고 우리 화성시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화성시가 각종 택지 개발로 인해서 교육 여건, 문화 여건, 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입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그 젊은 층이 아이를 낳기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아이를 낳기가 힘든 여건, 교육을 하기가 힘든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아이 낳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700명이 가까운 태어났습니다. 신생아가 지난해 한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태어났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뭔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인, 그런 원인이 있었을까요? 뭐를 대표로 꼽고 싶습니까? 특별한 유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화성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이 입주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생할 때 첫째 낳았을 때도 저희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 낳았을 때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 축하금으로. 이러한 것들이 뭐 크게 출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런 출산 장려금 제도 같은 것들이 그래도 규모가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 질문도 좀 안 드려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산업 생산 그 노동력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건 상황이죠. 화성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화성시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 그리고 그 이들의 그 산업 생산의 기여도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화성에는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고 13개 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대기업이 30여 개, 중견기업이 1,000여 개, 그리고 중소기업이 2만 6천 개 등 총 2만 7,600여 개의 기업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성에 기업도 많고 산업단지도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동으로 많이 와서 근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화성시에 5만 2천 명 정도가 등록돼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만 2천 명 정도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실제로는 8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실제로 근로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이 그 외국인들의 우리 산업에 대한 기여도 사실 재평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들과 함께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많이 있는 상황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등록 외국인 5만 명대, 그다음에 더 많은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대의 그 차이, 아마
그 여러 가지 비자라든가 예. 체류 기간의 만료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까 그 화성시에서 출생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출산 장려금 같은 게 지원된다고 했는데 예. 이런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뭔가 이런 출산 장려 지원금의 혜택이 가고 있는지 또 이런 다문화 가정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 같은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화성시에서 최초로 유치원생 그리고 어린이집 가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그동안 10만 원 주던 것을 제가 내국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별도의 출산 장려금은 없더라도 예, 월 지원해 주는 10만 원 거죠. 예, 정도의 월 10만 원이었던 것을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로 국내 아이들하고 같은 수준으로다가 금액을 올렸습니다. 아, 이게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까? 올해부터 제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향남이라든가 저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즐거워하시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앞으로도 화성시에서 이런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예. 그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예. 해보겠습니다. 자, 화성시의 재정 자립도 60%가 넘기가 사실 쉽지가 예. 않은데 지금 재정 자립도가 60%를 넘는 것으로 예. 그렇게 그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그 지자체를 운영하시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현재 그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과 분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기업들도 꾸준히 아마 화성시에 털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런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그 제공이 될 것으로 보여요. 예. 여러 가지 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예. 높여야 하고 예. 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높여야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시의 확장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일로 보이는 예. 것도 있는데 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61.1%입니다. 이거는 예상 규모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작년도까지는 2등을 하다가 전국에서 올해부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높은 것은 기업이 많이 있어서 우리 화성에 기업들이 지방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성시에서 기업은 화성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 물론 이제 광역 그 도시긴 합니다만 울산이라든가 예. 광역 도시는 아니지만 제철 그의 어떤 그 모태가 됐던 포항 네. 같은 곳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이었는데 예. 화성시가 울산이나 포항에 비해서도 재정 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예. 그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예, 원인을 그렇습니다. 단순히 원인은- 꾸준히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만 예, 예.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원인은 아마도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600여 개의 기업이 화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기아자동차, 현대차 연구소, 한미약품 등 대기업이 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담하는 지방세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자립도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그 관광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는 이런 관광 자원으로 삼을 만한 곳이 많이 있다. 예.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또 유튜브에 여러 가지 관광 명소로 등장하는 것도 눈에 띄던데요. 대표적인 화성시 내에 관광 명소 그리고 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개발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예. 있을까요? 화성에는 역사와 문화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의 도시입니다. 화성에는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융건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종으로 유명한 용주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은 서해안 길이가 경기도에서 가장 깁니다. 72km의 서해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지자체로서는 예.
서해안의 그 길이가 가장 경기도에서 긴, 경기도에서만. 경기도에서 가장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안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해안에 궁평항에서 전곡항까지 약 18km를 해안 데크를 설치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께서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둘레길을 가지 않고 우리 화성에 오셔서 4-5시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숲길 데크라든가 산길 예. 데크라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해안 데크. 해안의 예. 지반이 좀 이렇게 단단하지 못한 해안에 네. 데크를 조성해서 예. 둘레길을 만든다는 건 좀 그렇게 쉬운 사업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예. 어떻게 예.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검토 결과 가능한 걸로 지금 타당성이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둘레길이 완공될 거예요? 내년도에 본격 추진을 하면은 한 1년 정도 후면은 18km 정도의 둘레길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레길을 예. 한번 걷는 날이 예.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좀 개인적인 걸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동장, 면장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의 최일선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군민, 면민, 예. 또는 동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그런 장에서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동탄에서 동장 예.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일화를 많이 남기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동탄 사동은 제가 29년 공직 생활을 마감한 그런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고 그때 추억이 상당히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 동탄 사동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때는 이 동탄 신도시에 입주가 막 시작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는 가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신나서 입주하는 우리 동탄 신도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직원들하고 고민하던 끝에 버스 정류장 옆에 여름에 햇빛 가르개를 설치해서 시민들께서 그 때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렸고, 또 겨울에는 그 버스장 옆에 텐트를 설치해서 추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우리 행정에 시민들께서 고마워했던 생각이 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 해에 화성 전역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뭐 경기도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비라든가 한여름에 뙤약볕을 피하기 위한 그런 대형 햇빛 가리개가 현재는 화성에서 있죠. 동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 지역에서는 저희 동탄 사동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 추억은 12월 달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께서 민원다이에 있는 여직원들이 그 산타 복장을 하고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가건물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그래도 전입 신고 또 전입하는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맞이하니까 시민들이 참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산타 복장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다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설득을 하시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셨나요? 그 당시에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또 신도시에 분양받아서 처음 입주하는데 입주민들한테 좀 즐거운 좋은 이미지를 주자 하는 것이 전 직원들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러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 소통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돼서 수상까지 받고 우리 직원들하고 회식까지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말단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나요? 예, 그랬습니다. 9급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오늘날 화성시장에 오르시기까지 여러 가지 직접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좀 상대하셨던 게 오늘 화성시의 시정을 이끄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는지 말씀해 저는 주실까요? 예, 동장할 때나 지금 시장 되고 나서도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편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고 나서 바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에 힘썼습니다. 자, 화성시 1949년에 이제 그 군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2001년에 시로 승격이 됐죠. 예, 반세기 만에 사실 시로 승격이 됐죠. 근데 이제 불과 20여 년 만에 특례시 지임을 눈앞에 예.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자, 특례시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화성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규제 지역이 좀 광범하게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갖추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특례시의 어떤 구상,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특례시의 먼저 조건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시는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행정시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도시를 특례시라고 합니다. 현재 특례시가 되면은 건축 허가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택지 개발 등 16개 분야에서 행정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특례시장이 직접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네. 광역자치단체가 누리고 있는 권한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 규모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예,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개 분야에 대해서 그것도 행정 권한의 일부만 부여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현재 특례시의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죠. 아.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시로 만약 승격이 된다라고 하면 네. 여러 가지 또 기업을 네. 유치하거나 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늘어난다 볼 수가 예. 있겠죠. 면적에 있어서 그동안은 경기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던 것을 특례시장이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이 좀 빨라지고 좀 기업들 유치하는 데도 또 시민들 또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기도에서 이제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 용인, 예. 고양 이런 도시들의 어떤 사례들을 좀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이것은 좀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그 타산지석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셨던 게 있습니까? 현재 아직 100만 도시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특례시장 네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특례시로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정 특례도 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의 삶의 복지를 위한 그런 행정 권한이 위임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만 특례시가 되면은 그 기존에 있는 4개 특례시장님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라든가 우리 특례시장의 권한을 좀 행정 권한을 좀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선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지? 이런 의문도 한번 가져볼 법 해 보입니다. 뭐 수원이나 고양이나 뭐 일산 같은 곳에서도 네. 이런 한번 의문이 좀 제기될 법하고요. 예. 자, 시민들의 삶 구체적으로 뭐가 바뀝니까? 일단 특례시가 되면은 행정 서비스의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현재 특례시와 함께 추진돼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청 설립입니다. 화성은 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1.4배나 되는 광활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지역 등 권역별 구역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인 행정 집행이 곤란한 지역이 있죠. 그리고 100만 이상의 특례시 중에서 대도시 중에서 구청이 설립이 안 된 곳은 우리 화성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고 또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구청이 설립돼야 하는 것이 우리 화성시 입장이고 그래야만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특례시로 승격이 된다 이렇게 됐을 네. 때 구청의 설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아니고.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청 설립을 위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역할과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건가요?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래 전부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제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화성시의 여건 환경을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그 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예. 하면 화성시 내에서 구청장 선거도 또 아닙니다.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구이기 때문에 네네. 자치구가 아니라 네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로 돼 있지만 우리 같이 특례시에 있는 구는 일반 구로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구 체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특례시의 승격 여부와 또 별개로 화성시 지방세의 절반 이상이 예.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걸로 그렇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업들이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여러 대기업들이 화성시에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을 법해 보입니다. 어떤 예. 인센티브들을 제시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기업이 화성에서 지방세 부분에서 담당하는 것이 우리 화성시의 지방세 수입이 1조 6,5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약 60%인 9,700억 가량을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성에서 이 기업은 화성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할 수 있을까, 좋은 기업이 유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 잘 대우해 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기업인들과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건의사항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업 지원 정책을 한번 말씀드리면 독특한 우리 화성의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 지원 정책관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요. 기업을 경영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갖다가 지원 정책관으로 임명해서 실질적인 기업 지원에 참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기업 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개 분야 8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31분이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만나서 경제 이슈라든가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화성시에서는 창업펀드 700억 원을 조성해서 창업한 지 2년에서 7년 내외의 기업들 중에서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2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지원, 안전자금 지원, 또 이자 지원, 또 해외 수출 상담에 참가 등 해외 바이어 개발하는 그런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펀드를 그 700억 네, 정도로 조성하신다고. 700억인데 네네. 내년에는 1,500억으로 늘릴 네네. 계획입니다. 지금 지방세수 아무리 재정자리 네. 또 높긴 하더라도 지금 지방세수를 감안할 때 이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예.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시에서 출자하고 또 전문 투자기관에서 출자하고 또 좋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출자해서 그 기금을 1,500을 만드는 겁니다. 시에서 100% 1,500억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 임기 내에 20조의 투자 유치를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투자 유치라는 거는 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신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해를 건너 중국 기업으로 또 투자할 것인지 예. 아니면 뭐 미주 지역이라든가 유럽, 아니 동남아 지역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 이게 조금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20조 투자 유치 계획 예, 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화성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화성을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내에 반드시 20조 이상을 투자 유치를 받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부서 명칭을 20조 투자 유치 팀까지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거 몇 개만 설명드리면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작년에 ASMA가 네덜란드 거기가 네네. 작년에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화성에. 네네. 현재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4개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성에는 대기업이 30여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업체가 2조 5천억 가량의 투자가 지금 협의되고 있고 이거 역시 올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국내 대기업을 예, 국내 말씀하시는 거겠죠? 대기업을 자, 화성시와 그 평택항 어떻게 예, 보면 굉장히 큰 네. 그 물동량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항구죠. 또 그 중국으로 어떤 수출입, 산업 예. 물류 전진 기지로 또 활용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예. 그 천의 요건을 갖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 평택항을 통한 어떤 물류의 어떤 그 처리 능력의 확대라든가 이런 소식은 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중국과의 그 무역에 좀 그 의존을 그 할 수도 있고 또 외연을 좀 넓혀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이 연동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은 뭐 염두에 두신 게 있을까요? 평택항은 또 평택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 어떻게 뭐 의견을 내거나 뭐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화성의 많은 기업, 기아 자동차가 바로 평택항 인근에 있습니다. 평택항을 이용해서 수출입 물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평택항에 대한 그 뭐 현재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작년에 우리 화성시에서 화성시에 있는 기업이 수출한 액수가 206억 달러로 경기도 내 1위입니다. 화성. 206억 달러. 예, 206억 달러를 수출해서 그러한 수출이 물론 비행기를 통한 물류도 있겠지만 아마 평택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상당한 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화성이 그 동남아라든가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관광 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것도 갖고 계신가요? 예, 현재까지는 우리 화성이 택지 개발이라든가 대규모 개발, 기업으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은 관광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은 좋은 조건이 서해안의 수도권의 서해안에 가장 근접하고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마 그 취임한 이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이른바 예. 테크노폴을 화성시에도 한번 조성해 보겠다 아마 이런 예. 구상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그 산업 생산 기지로 그 생각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예. 어떤 그 연구의 메카라고나 할까요? 예.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테크노폴의 예. 성공 가능성 예.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테크노폴에 대한 것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요.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쭈꾸바,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 같이 최첨단 산업 도시를 의미합니다. 테크노폴이 그냥 일개의 사업이나 정책이 아니라 화성의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테크노폴이 왜 화성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테크노폴은 4가지 구성 요소가 중요합니다. 기술 인력, 두 번째 최첨단 기업체, 세 번째가 연구소, 그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 이 4개 요소가 중요한데요.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 화성은 서울에서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기아 자동차 등 최첨단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어요. 그리고 소부장 기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도시가 우리 화성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4,500여 개가 화성에 있습니다. 전국의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성은 동탄을 비롯해서 택지 개발로 인해서 정주 환경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화성이 테크노폴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용인 지역에 대규모 네. 그 소부장 관련 업체라든가 반도체 그 연구단지 같은 걸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네.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지자체마다 이런 단지들이 조성이 된다면 예. 그리고 성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 이게 불가피하게 어떤 그 지자체 간의 합리적인 균형이라든가 예. 또는 어떻게 보면 서로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해치거나 좀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소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예. 해볼 법한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화성에는 이미 삼성전자라고 하는 반도체 그런 벨트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와
현대차 연구소가 화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추진하고 또 바이오 산업도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화성에는.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 우리 화성입니다. 그래서 굳이 용인하고 크게 경쟁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의 지역에 있는 인프라 조건만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좀 약간 민감한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제 수원에 군공항이 있죠. 전투 비행단인데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 모든 지역마다 관련 민원이 있는 상황인데요. 화성도 이전이 될 그 지역 중에 한 군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셨을 것 같아요. 군공항 문제는 상당히 화성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원 군공항의 부지의 일부 약 35만 평이 우리 화성시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 주민들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수원 군공항은 반드시 이전해야죠. 그렇지만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절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도 화성 하면 여러 가지 그동안 물론 한 20년 전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안 좋은 이미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또는 그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 거주하는 지역으로도 또 언론에 떠올랐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이미지, 나날이 뻗어나가는 그 개발의 도시 화성의 이미지, 또 과거에 좀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이미지를 같이 기억하시는 분들, 또 이걸 기억하지 못하시는 젊은 분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화성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이미지들 어떻게 좀 인식하고 계시고 현재 또 과거에 좀 부정적이었던 이미지가 현재 극복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신다면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5,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 우리 화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막상 화성에 와서 보시면은 천지개벽이 된 화성을 보시고 다들 놀라십니다. 우리는 80년대, 90년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무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안전망 구축에 상당한 예산과 정책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병화, 성폭행범 박병화의 입주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화성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화를 계기로 성폭행범의 거주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테죠. 여러 가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 또 이중처벌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 용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죠. 화성에 상당히 긴 구간에 걸친 케이블카를 건설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관광 자원하고 연동이 된 건지 환경의 문제도 또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성에는 현재 전곡항에서 모세의 기적이 열리는 제부항까지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2.1km를 2.1km나 되는 장기간의 그런 케이블카인데요. 전곡항에서 제부까지. 저도 제부도는 그 젊은 시절에 참 많이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 그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에는 가보질 못했는데 전곡항에서 제부도까지 2.1km에 대해서 시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민간 회사에서 설치한 케이블카입니다. 민간 업자가 설치한 사업 목적으로 설치하신 거군요. 작년에만 170만 명이 탑승해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 한 해만 170만 명이. 명이. 이 케이블카와 유사한
또 다른 어떤 그런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케이블카가 설치가 돼서 지난해 한 해만 17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 케이블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 있는 지역이 좀 늘고 있다. 또는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력하게 보는 여러 가지 관광 지역, 물론 특정 지역을 시장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기는 쉽지가 않으시겠죠. 그 공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역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앞으로 화성시의 관광 산업의 메카로서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서해안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수도권 시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은 또 갯벌이 멋지고 또 낙조가 아름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의 그 편의시설을 좀 더 기반시설을 좀 확보해 한다면은 수도권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시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뭔가 화성시를 모델로 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이후 다른 시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화성 시민들과 함께 화성의 미래를 상상하며 그려가겠습니다. 나 화성에 살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화성. 시민 누구나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경인인사이드에서 이례적으로 기초단체장을 단독 대담으로 모신 건 참 오랜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경기도 화성시가 여러 국내에 있는 지자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좀 더 발전되고 주민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멋진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